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다. 무언가 가슴 안에서 계속 눌러오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막혀버리는 느낌이었다.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바삭하고 따가웠다. 목은 화끈거리고 눈은 흐려졌으며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질 못했다. 세상에. 손에 들고 있던 찻병이 공원의 돌바닥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돌 위에서 차병이 찰칵 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였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마치 경보처럼 울려 퍼졌다. 1초 뒤 나는 무릎을 꿇었고 한 손은 땅을 짚었으며 다른 손은 옆 나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땀에 젖어 미끄러졌고 나무 껍질도 젖어 있어 미끄럽기만 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이른 아침의 공원. 날씨는 아직 쌀쌀하고 마른 낙엽이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렸지만 내 발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매일처럼 운동하던 노인들의 발걸음도 없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었던가? 아니면 일요일? 이젠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쑤시는 듯 아팠고 안쪽에서 누군가 핥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배에 손을 얹자 통증이 등까지 퍼졌다.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 굳었고 이내 조절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정작 이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침 산책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걸었다. 기운이 없어도 기침을 해도 배가 아파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내가 힘겹게 거실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내가 소파에 쓰러져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산책일 뿐이야. 멀지 않아. 호수 몇 바퀴. 가볍게. 나는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며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찻병을 청가방에 넣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텅 빈 공원 한가운데서 손에 닿는 땅이 빙글빙글 도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한 그림자가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 급박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또렷이 보지 못했다. 그저 지늘기 묻은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급히 내 어깨를 받쳐주는 한 손만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구급차 부를게요. 그 손이 내 이마에 닿았고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다시 추워졌다. 숨은 점점 막히고 마치 누군가 산소 밸브를 잠근 것 같았다.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내 입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119와 통화 중인 듯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걱정이 가득했다. 여기 D단지 근처 공원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고 얼굴이 많이 창백해요. 그 말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나는 마치 어딘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앞이나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공간으로 텅 빈 어둠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속삭였다.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누군가 오고 있을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낙엽만이 흩날렸고 아침 안개의 차가움 속에서 마지막 숨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이 스르르 밀려왔다. 꿈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오직 공허함만 가득한 깊은 잠처럼. 더 이상 낙엽도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긴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아주 미세한 감각이 스며들어왔다. 마치 천이 피부에 닿는 듯한 소리. 누군가의 고른 숨결 같은 것. 나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미동조차 힘들었지만 내 눈꺼풀 너머로 무언가 느껴졌다. 이른 아침 햇살이 아닌 차가운 흰빛의 인공 조명. 콧 속으로 매캐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들어왔다. 내가 매일 아침 끓이던 생강차의 향도. 호숫가의 촉촉한 흙냄새도 아닌 완전히 낯선 냄새. 나는 이제 다른 곳에 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손이 조금 움츠렸다.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아닌 촉촉하고 부드러운 천의 감촉.
누군가 그 손을 잡았다가 조심스레 놓은 듯한 온기. 그리고 아주 작고 깊은 숨결 하나. 마치 삶의 가장 얇은 경계선 위에 겨우 닿은 듯한 한 줄기 숨.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듯 두 눈꺼풀이 간신히 떨어졌다. 그곳엔 아무 이미지도 없었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처음 보인 것은 천장이었다. 평평하고 하얗고 너무나 밝았다. 형광등의 빛이 눈을 찔러 고개를 돌리자 그 단순한 움직임에도 목이 찌릿하게 아팠다. 오른쪽엔 하얀 벽, 플라스틱 의자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의자엔 외투도 없고 탁자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쭈글쭈글한 피부, 얇은 피부 아래로 파랗게 드러난 혈관, 손등엔 수행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고 약간 어긋난 의료용 테이프가 덮여 있었다. 손목이 은근히 아팠지만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공기 중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소독약과 생리식염수의 특유의 향, 병원의 냄새였다. 희미한 생명을 붙잡으려는 공간의 냄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받쳐주는 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둠, 그 어둠 너머엔 여기가 있었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젊은 간호사가 들어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아침엔 많이 위급하셨어요. 저희도 급히 모셔오느라 걱정했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목이 뻣뻣했지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간호사는 다가와 심박수 모니터를 확인하고 조심스레 내 베개를 조정해 주었다. 손길은 익숙하고 능숙했지만 따뜻하다고 느낄 만큼 가까운 온기는 없었다. 지갑에 있던 비상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여러 번 시도하고 나서야 누가 받으셨어요.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아드님 같았어요. 지금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온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다. 아마 이런 침묵에 익숙한 것이겠지. 혹은 어떤 진실은 굳이 말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뭐라도 드실래요? 흰죽이면 소화 잘 되니까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작은 테이블 위에 죽을 놓고 물 한 컵도 함께 내려두었다. 필요하시면 벨 눌러주세요. 나는 목 안에서 작은 응 소리를 냈지만 그녀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문은 마치 처음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된 것처럼 조용히 닫혔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복도엔 바쁜 발걸음 소리도 없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내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죽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묽은 죽, 몇 조각의 파가 떠 있었다. 나는 이런 죽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끓여주곤 했다.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죽을 불며 한 숟갈씩 먹여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죽은 나를 위해 끓인 것이고 내게 건네주는 손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점심쯤 누군가 내가 집에 없다는 걸 눈치챘을까? 아니면 저녁이 되어도 밥솥 속 밥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나는 항상 그렇게 믿었다. 소박하게, 조용히 살면 아플 때는 가족이 나를 챙겨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안다. 너무 오래 조용히 살면 사람들은 나의 존재조차 잊게 된다는 것을. 나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벽은 천장처럼 하얗고 차가웠다. 마치 나를 한 덩어리의 얼음 속으로 삼켜버린 듯. 형체도 없고 색도 없고 인간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삑, 삑, 삑.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고르게 들려오는 소리.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 위에 담요가 아주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는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투명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 통증이 시작된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추운 어느 아침,
차를 끓이려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을까. 그때 아랫배가 갑자기 찌릿하게 조여왔다. 심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듯한 미세한 경련. 나는 잠시 멈춰섰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움직였다. 그땐 배가 고파서 그런가 했고 속이 차서 그런가 싶었고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다. 나이도 들었는데 위장이 약해진 거겠지. 별일 아니야. 하지만 통증은 다시 찾아왔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번 올 때마다 깊고 길었다. 어느 때는 몇 분 동안 침대 끝에 앉아 있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숨겼다. 항상 그랬듯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아침 나는 변해서 피를 발견했다. 희미한 흔적이었지만 나는 화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익숙한 습관처럼 조용히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아무 일도 없던 듯 나왔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들이 알게 될까봐,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손주가 겁낼까봐, 그들의 걱정하는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건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나는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밤새 교대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다. 아주 이른 아침을 택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보험증과 몇 천 원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 누구도 몰랐다. 아들은 야근 후 깊이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는 밤새 열이 난 아이를 막 재우고 눈을 붙였을 시간이었다. 나는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병원에 갑니다라는 짧은 말조차 혹시 그 말이 불안을 줄까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확인만 하고 싶었다. 괜찮은지. 동네 초입버스 정류장은 조용했다. 나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가방끈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른 안개 때문인지 마음속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병원은 오전 6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세 번째로 번호표를 받았다. 대기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한 노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와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진료 차례가 되어 의사는 간단히 문진 후 초음파 검사를 권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부를 비추는 차가운 기계의 빛, 딸깍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생의 초침처럼 들렸다. 검사가 끝나도 의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고 몇 자를 적은 후 상담실에서 다시 부를 테니 잠시 대기해 주세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텅 빈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상담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강할머니 초기 검사 결과 대장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초기 대장암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를 또렷이 바라보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 대장암이요? 네,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 내시경과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상으론 양성 소견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저 상담실 책상 모서리에 난 작은 흠집 하나만 바라보았다. 진단서에는 눈을 두지 못했다. 병원을 나설 때 햇살이 거리의 나무들 사이로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차들은 분주했고 골목의 작은 빵집도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오직 나만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바로 버스를 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남아있는 내 삶의 숨결을 한 걸음씩 세어보려는 듯이. 나는 계속 되뇌었다. 초기 단계야. 아직 괜찮아. 아직은 이르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엔 그 말이 마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에 도착했을 땐 시계가 거의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늘은 훤히 밝았고 이웃집 창을 통과한 햇살이 우리 집 벽에 얇고 긴 빗줄기를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문을 아주 조심스레 열었다.
마치 낯선 손님처럼 조용히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들은 내가 병원 대기실에 있을 때쯤 이미 출근했을 테고 며느리는 부엌에 있는 듯 물 흐르는 소리와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 인사도 하지 않았다. 곧장 방으로 들어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문을 닫았다. 불도 켜지 않고 외투도 벗지 않았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진단서가 든 주머니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머니 속의 진단서는 그대로였다. 곱게 접혀 있었지만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속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방 앞을 지나갔다. 슬리퍼 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길 같았다. 방 불이 꺼져 있으니 나를 못 본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며느리는 내가 그냥 피곤해서 늦잠 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내가 오늘 아침 병원에서 암 진단서를 받아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바쁘다. 아들은 은행에 다니며 매일 늦게 들어오고 며느리는 아이 돌보랴 온라인 주문 처리하랴 하루 종일 손에서 일이 떠날 새가 없다. 내가 만약 말한다면 이 집에 또 한숨 하나만 더 얻는 셈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하기로 했다. 그날 점심 나는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국은 싱거웠고 생선은 약간 탔지만 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먹었다. 내 얼굴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이의 옹알이에 나는 미소 지었고 아들이, 엄마, 잘 드셨어요.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모두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진단서를 다시 꺼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쳤다. 다시 한 줄 한 줄 읽었다. 대장암 의심, 초기 단계, 조직검사 권장. 나는 다시 종이를 접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꼼꼼하게. 그리고 그것을 오래된 양철 사진 상자 밑에 넣었다. 그 안엔 누렇게 바랜 결혼 사진, 어릴 적 아들 사진, 그리고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절대 들키지 말자. 아무에게도 침이 되지 말자. 그날부터 나는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장암 환자를 위한 식단, 복식 호흡법, 복부 압력을 줄이는 자세.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였지만 나는 마치 수험생처럼 꼼꼼히 읽고 작은 수첩의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눈이 침침해 자주 더 쓰기도 했다. 나는 인터넷에서 본 재료들을 사와서 나만의 식사를 따로 만들었다. 묽은 국, 부드러운 밥, 싱거운 간. 며느리에게 속이 안 좋아서 식단을 좀 바꿨다. 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다. 그게 한결 마음 편했다. 그러면서도 왠지 슬펐다.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아침 바람은 여전히 차고 호수는 잔잔하고 새들은 노래를 불렀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호수를 돌았다. 심호흡을 하며 걷고 또 걸었다. 돌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살아야 해. 무너지면 안 돼.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알 필요도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아직 걷고 아직 스스로 챙길 수 있다면 아직은 짐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생각에 매달렸다. 마치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가지에 매달리듯이. 그날 이후 나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다. 식사 시간엔 늘 제때 식탁에 앉는 어머니, 할머니, 시어머니. 집안일엔 작은 조언도 아끼지 않는 정상의 나. 그리고 밤이 되면 조용히 복통을 껴안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품은 채 잠드는 늙고 외로운 한 사람의 여자.